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전국 16개 물류기지에서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오후부터 물류기지 출입을 막는 봉쇄투쟁에 나섭니다. 정부는 곧바로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들어가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3.2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 속에 환율 방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넣을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일본이 카타르 월드컵 2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차 군단 독일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의 역전승을 거두는 이변을 연출한 데 이어 일본이 강호 독일을 꺾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4만여 명이 단체 응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화물연대가 전국 16개 물류기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오후부터는 물류기지 출입을 막는 봉쇄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현장 두 곳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 네,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차상은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부산항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출정식은 종료가 됐습니까? 네, 오전 10시가 넘어 시작됐던 출정식은 잠시 전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노조원들이 봉쇄투쟁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6시간을 꼬박일해서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요.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번에 당정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제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2만 5천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또 출정식이 끝난 오후부터는 평택항과 부산항 등 전국 16개 물류 거점에서 봉쇄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차창 기자, 부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출정식을 끝낸 조합원들은 현재 항만 일대 도로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혹시 모를 불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 일대 도로에 경찰관들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를 보호하고 집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경찰이 화물차 보호에 나선 건 부산신항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의 핵심 항만인데요. 운송 차질이 벌어지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만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항만 내 컨테이너의 보관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현재 60% 정도여서 당장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파업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서 항만공사는 임시로 컨테이너를 쌓아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 운영사의 수출화물 선적 반입 가능일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화물의 부둔의 조기 반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얼마나 많은 화물차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파업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따라서 컨테이너 물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3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없이는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로서는 물류난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서 안동준, 차상은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부 대응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승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코레일은 태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 중지와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역과 열차 안내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탈선을 멈추기 위해 준법 투쟁에 들어가며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1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지하철 첫 차 운행 시간에 맞춰서 준법 투쟁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운행 차질은 빚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출근 시간대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열차들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사측의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애초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첫 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넣을지를 놓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첫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연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야는 원래 오늘 오전 11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회의 시작 직전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져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만큼 국정조사 대상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애초 특위에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여야 간사로는 국민의힘 이만희, 민주당 김규홍 의원이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여야가 조사 대상 기관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국토특위에서 채택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으로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회의까지 2시간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길어지면 결국엔 다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면서 예산안 처리 이후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수본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적 의혹과 유가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샅샅이 수사해야 합니다. 진통 끝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수사 중인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 등을 놓고도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높였습니다. 인상폭은 0.25%포인트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해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위원 7명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에서 3.25%로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가 3.25%를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른 건데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심화 전망과 국내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인상폭은 0.25%포인트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달 초 미국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 우리도 지난달에 이어 2연속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미 지난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만큼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춰 잡았습니다. 앞서 OECD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보다도 낮은 수치인데요. 다만 한은은 내후년에는 2.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틀 전 OECD가 내놨던 1.9%보다는 높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내후년 정도는 돼야 회복의 기미가 있을 걸로 본 겁니다. 한은은 또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6%로 소폭 내렸습니다.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은의 목표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내년에도 물가 상승 흐름이 계속될 걸로 본 겁니다. 네,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서 걱정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언제까지 오르게 될까요? 네,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 하락에도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아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오늘 금통위원들 간 예측이 많이 갈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가운데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이었고요. 3.7%로 보는 의견이 2명 있었습니다. 위원 1명은 현재 수준인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리 결정에서 경기 침체와 함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강도와 수준입니다. 마침 밤사이에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FOMC의 이달 초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미국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가 곧 느려질 걸로 봤지만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과거 전망치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열리는 FOMC에서 또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공개되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우리 기준금리의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인구 이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역대 물가가 가장 높은 명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 수는 5,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휘발유가 갤런당 3.61달러로 역대 추수감사절 최고 기름값을 기록했고 항공료도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For a while there, I got round trip tickets for probably $80. But now I feel like they're probably closer to like 400 on average. 추수감사절 밥상 물가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칠면조 값이 작년보다 24% 오르는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이 20% 안팎으로 인상됐습니다. Well, everything's more expensive. I mean, honestly, we raise our own corn to feed our turkeys. 이달 초 열린 연준 회의 의사록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로 했던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어온 고강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12월 연준 회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지만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 행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은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 2차 소환 조사도 이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서울청 전 정보부장 조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박 전 부장은 10시쯤 특수본에 출석해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박 전 부장은 출석에 앞서 용산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이제 삭제 지시를 하신 거는 맞은 건가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박 전 부장은 해당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박 전 부장은 규정에 따른 원칙적 삭제 지시였다는 입장이지만 특수본은 언론 보도로 해당 보고서의 존재를 인지한 뒤 박 전 부장이 삭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현재 해당 보고서가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수본은 박 전 부장 조사를 마친 뒤 곧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불러 정보보고서 삭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들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주요 피의자로 소환된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이 2시간 전쯤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시간 현장 지휘를 맡았던 지휘팀장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 2차 소환도 예고됐는데요. 특수본은 오늘 오후 이임재 전 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서장은 헬로윈을 앞두고 기동대 요청을 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산서 직원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이 전 서장 본인도 정확한 지시 내용과 시점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내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과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가 조사를 포함해 피의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권고 간격이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듭니다. 재유행 정점이 앞당겨져도 피해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는 12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먼저 오늘 코로나19 발생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9,089명입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최다고 1주 전보다는 3천여 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7명으로 엿새째 400명대고 사망자는 60명에 육박했습니다. 확진자 수 자체는 증가폭이 줄어서 정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진행을 막을 방법은 결국 백신 접종과 치료제 조기 처방뿐인데요. 정부도 접종 확대를 위해 거의 매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추가 백신 접종 간격이 4개월에서 3개월로 줍니다. 계산해보면 8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확진된 사람은 오늘부터 추가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오후 코로나19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겨울철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에 힘입어 다행히 접종 속도는 조금 빨라졌는데요. 하지만 전체 접종률은 여전히 4.7%고 60세 이상의 접종률도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은 최소 절반이,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60% 이상이 동절기 백신을 접종해야 인명피해가 확실히 줄어들 거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일전을 치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뒤진다곤 하지만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우리 대표팀이 조직력을 잘 발휘한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팀을 존중하지만 이길 것이다. 우루과이 감독은 일단 첫 경기 상대 한국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르셀로나 수비수 아라우오의 출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네 번째 월드컵 출전인 베테랑 수비수 고디는 한국은 고유한 경기 스타일을 가진 역동적인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어려운 경기를 하며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 착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ony pode jogar. Jesus, creio que o poderá fazer também. Veremos e teremos ainda tempo para decidir. E Chan não estará disponível para o jogo de amanhã. 황희찬 선수의 결장으로 황인범과 유재성 선수의 출장이 유력해졌고 송민규와 아상호 선수의 출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팀으로 싸울 거고 1대1 상황에서 경합이 안 된다면 옆에 2명, 3명이 도와주는 그런 형식의 이제 팀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표팀이 지난 4년간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후회 없이 쏟아붓는 한판 승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일본도 강호 독일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우루과이와의 결전을 앞둔 우리나라를 응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죽음의 조에서 일본이 전차군단 독일을 멈춰 세웠습니다. 김도환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는 듯했지만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모리아스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습니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독일파 도안과 아사노가 차례로 득점골을 가동했습니다. 전통의 강호 독일은 러시아 월드컵 한국전에 이어 아시아팀의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극적인 승리에 일본은 열광했고 予想していたけどそれを上回る試合展開だったし内容も良かったのでめちゃくちゃ最高の気分です。 독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Keine Ahnung. Gestern haben wir uns doch über Argentinien kaputt gelacht, weil wir gegen Saudi-Arabien verloren haben. Heute stehen wir genauso da wie Argentinien. 사우디에 이어 아시아 돌풍을 이어간 일본 선수들. 우리나라에도 응원을 보냈습니다. 황희찬과 한솥밥을 먹었던 미나미노는 한국은 특별한 일을 낼 능력이 있다고 했고 후보는 친구 이강인이 자신에게 했듯 행운을 빌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청소로도 완벽한 손님이란 외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본 관중들은 경기 뒤 스타디움에 남아 쓰레기를 치웠고 선수들은 마치 사용하지 않은 상태처럼 라커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4만여 명이 단체 응원을 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응원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15,000명,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2만 명, 전북 전주대 대운동장에 2,000명,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1,000명 등 전국 12곳에 4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은 전국에 경찰관 187명, 기동대 9개, 특공대 18명을 투입해 행사장 출입구, 지하철역 등을 구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현장 지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거리 응원전 대신 집에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야식입니다. 네, 배달 음식 주문이 자연스럽게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배달 노동자 단체가 경기 시간대에 배달 거부, 즉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예고하신 대로 일단 파업은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4일부터 조합원들 중심으로 로그아웃 인증샷을 중심으로 해서 파업은 들어가고 있었고요. 오늘은 조합원 그리고 비조합원과 함께 집중해서 로그아웃을 하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오늘 하루 종일이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생계 때문에 하시더라도 경기 시간에 이제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인 8시, 9시 때에는 배달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단체 행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맞습니다. 2021년 3월에 쿠팡이츠가 기본 배달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20% 삭감했는데 이때는 노조가 아니라 쿠팡이츠 노동자들이 로그아웃 데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단체 행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노조가 나서서 쿠팡이츠와 단체 교섭을 시도했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가 결렬이 돼서 파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일단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파업을 결정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제 기본 배달료 삭감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저희가 기본 배달료 삭감됐는데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삭감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쿠팡이츠가 들고 가는 돈이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배달 노동자가 반드시 일을 할 때 가입해야 하는 유상 운송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입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팡이츠 노동자들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국민들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대책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1년간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측이 우리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 사측안에 대해서 사측의 생각 이거에 대해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의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협상이 가능한 안들에 대해서는 냈는데
배달료라든지 무보험 정책이라든지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사측이 안을 내지 않아서 파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배달료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혹시 거리 할증은 또 다른 개념입니까? 네, 이제 거리 할증 도입이 돼서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쿠팡이츠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앱에는 이제 역사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하는 건데 2020년까지는 100m당 100원의 거리 할증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2,500원으로 삭감하면서 100m당 70원으로 거리 할증도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섭 과정에서 우리 라이더들이 이제 제보하는 거에 따르면 먼 거리를 가더라도 1,750원의 거리 할증이 막혀 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측이 거리 할증 체계라는 게 원래 우리가 없다. 예. 난이도 뭐 날씨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6km 가고 8km 갔을 때 노동 강도가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리 할증 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이고 거리 할증을 더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배달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받는 배달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게 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아닌 건가요? 네, 이제 쿠팡이츠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앱을 국민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실시간 배달료라고 해서 초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마포구 한 구역은 배달료가 똑같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마포구도 1, 2, 3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배달료와 이제 최대 배달료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실시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내가 받는 배달료가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고 회사한테 물어보면 알고리즘이 정한다.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네. 그런데 사실 사측이 가지고 있는 배달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을 거고 알고리즘이 정한다고 하지만 변수는 사측이 정하겠죠.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500원에서 2,700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복잡한 지역별로 동네별로 배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마포라도 금액이 다르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 3에서 배달료가 한 4,000원이라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포구 1은 2,500원이에요. 그러면 배달 노동자들이 마포구 3에 몰려 있겠지만 알고리즘이 또 배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포구 1로 가다 보면은 또 2,500원을 받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카카오톡으로 대화 주고받은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이츠의 실시간 배달료로 피크 시간대는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냐면 뭐 30분에 2건을 하면 5,000원 보너스, 뭐 1시간 안에 3건을 하면은 뭐 5,000원 보너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카톡 내용은 8시 10분에서 9시 10분 사이에 3건을 하면 보너스를 준다고 했는데 9시 9분까지 2건을 했습니다. 한 건만 더 들어오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알고리즘이 자기한테 배차를 안 해줘서 너무 화가 난다. 그런데 9시 10분 지나서 배차가 계속돼서 1분, 2분 뒤에 저한테 카톡이 와서 쿠팡이츠 왜 이러냐 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카톡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제보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쿠팡이츠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저 미션 때문에 저도 이제 쿠팡이츠를 뭐 일을 해봤으니까요. 저 미션을 하다 보면은 2건을 하고 나서 나머지 1건이 언제 배차를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2건을 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장이 쿵쾅쿵쾅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츠를 믿고 일을 안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노동자 입장에서 이런 그 좀 어려운 조건들은 다 빼고 그냥 기본료만 좀 올려달라 이런 제안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희 주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동네 배달 대행사도 1.5km 이내에는 얼마, 1.5km 이후에는 100m당 100원, 뭐 500m당 500원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고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이것도 고정되게 뭐 비 오면 5,000원 할증 1,000원 이렇게 하다 보면 배달 노동자들이 자기 소득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하면 피크 시간에 프로모션을 더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로모션 보고
그때 들어갔다가 끝나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쿠팡에츠 회사 입장에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국 협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지금 공동교섭단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될까요? 지금 공동교섭단은 라이더 유니온과 민주노총 배달 플랫폼 노조가 공동으로 교섭단을 꾸렸고요. 조합원은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3천여 명이면은 모두가 참여를 해도 전국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2021년 그 배달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꾸준히 보면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배달 노동자들의 신뢰가 바닥에 쳐져 있고요. 최근에 그 사측이 어떤 일까지 하고 있냐면 전화가 와가지고 제발 배달 일을 해달라라고 하는 일도 있고 두 번째로 배달콜 기본료가 낮으니까 제가 겪은 일인데 한 3,000원 정도 이제 줬어요. 그때 전화가 와서 거절하지 말아달라. 지금 배달을 하면 2,000원 정도 얹어줄게. 라고 해서 수동으로 배달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쿠팡 플렉스라고 저희가 기본 배달료 높이라고 얘기했는데 배달 대행을 해주는 쿠팡이츠 배달을 대행해주는 사장을 모집해가지고 이 사장이 배달 노동자한테는 기본 배달료 4,000원 이상을 보장하는 체계로 꼼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업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 지금 월드컵 프로모션으로 넘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한테도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앱 같은 경우는 3사를 저희가 3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배달의 민족도 있고 요기요도 있는데 쿠팡이츠에 대해서만 이렇게 파업을 벌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그 앱도 알고리즘이 이제 실시간으로 배달료를 정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최소한 상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몇 미터를 가면 최소,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거죠. 최저임금 같이 최소 배달료는 보장해주는 체계라는 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는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 2,500원은 조그마한 동네 배달 대행사보다도 낮은 배달료이기 때문에 배달 시장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교섭단까지 꾸려가지고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데랑? 배민과 요기요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한 3,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 거리별 할증 체계가 명확하게 있고 동네 배달 대행사 같은 경우는 1.5km 이내에 보통 3,500원이고 3,500원에서 수수료를 한 400원 정도 뗍니다. 그리고 1.5km 이후부터는 거리당 100m당 100원 또는 500m당 500원의 할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 배달료가 다른 플랫폼사와 비교했을 때도 좀 낮은 수준인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앱으로 결제할 때 보면 뭐 5,000원, 6,000원 막 이렇게 결제할 때도 있는데 그게 다 노동자들한테 가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연동된다고 생각하는데 플랫폼이 소비자, 자영업자, 노동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아니라 각각 독점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정보를 이렇게 유통하지 않죠. 그래서 자영업자도 나 6,000원 내는데 니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면 배달 노동자들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고 소비자들은 라이더들이 쓰는 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고요. 자영업자도 역시 라이더들이 쓰는 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정보를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뭐 조합원 아닌 종사자분들 중에서도 파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계실까요? 보통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저희 같이 이제 노조 조직률이 낮은 곳은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쿠팡이츠는 이미 파업 중이었다. 쿠팡이츠에서 로그아웃 합니다. 이런 선풀이 많이 달립니다. 물론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악플이 많은데 당사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배달 노동자들의 파업이 그 노동자 본인의 생계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자영업자들도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인데 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의 주장은 사측이 자신들의 입장이라도 제출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생각이 있고 이미 다른 조항에 있어서는 사측의 요구를 저희가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단협이니까 최소한 기본 배달료 문제라든지 무보험 문제 정도는
해결하고 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측이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코로나19 방역 사업을 둘러싼 불법 계약에 대해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80억 원이 들어간 국가 방역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을 주도한 한국관광협회가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는가 하면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도 계약한 겁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장 가족회사에 수천만 원짜리 방역 사업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이번에는 8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원시설업에는 리조트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 유독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는 유원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물품 계약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번 쪼개 계약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의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수의 계약은 정상적인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앙회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 장터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2회 유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2, 3주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다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은 뒤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판매처를 찾을 수 없었던 데다 해당 물품을 제대로 조달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공개적인 쇼핑몰이 아니라서 키트는 지금 쇼핑몰에서 판매 안 하고 있고요. 그때에만 판매했었어요. 거기 유원시설에서. 중앙회는 뒤늦게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름아름 소개받아 계약한 경우가 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지만 정확히 누가 왜 해당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쪼개기 수의 계약에 수상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전체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각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긴급 수의 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이 포함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이후 방역을 핑계로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고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인물 가운데 마지막 구속 피고인인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1년여 만입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 씨까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서 이른바 대장동 핵심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동 민관 개발의 한 축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3인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핵심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입장을 바꿀지 여부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사 때부터 천화동인 1호는 자신 몫이고 윗선으로 의심되던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몫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상태입니다.
검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 씨의 대장동 이익 가운데 428억 원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말을 김 씨가 했다고 증언해서 결국 김 씨가 이 부분을 인정할지가 검찰 주장을 입증할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만일 김 씨가 폭로전에 동참한다면 대장동 의혹 수사는 측근을 넘어 곧바로 이 대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428억 원도 자신의 몫이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남 변호사의 주장은 전원에 그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대장동 의혹 키맨이 된 김 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김 씨가 내일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첫 재판에서 굳게 닫은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늦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경기가 시작되는 저녁 10시 무렵에는 기온이 7, 8도선까지 내려가면서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응원 가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중서부 지방의 대기질이 탁해지겠고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6도, 광주는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과 휴일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12월의 첫날인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날이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야 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산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에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에 흐르거나 그다음에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어렵게 시작한 국정조사인 만큼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네, 국정조사 계획서를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특위가 오늘 아침 회의가 열리려고 하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인데 꼭 필요합니까? 하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검찰이 바로 사실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번에 어찌된 일인지 셀프 조사가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누가 봐도 상식적인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등짜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서 빠진 거며 또 이번에 등 이런 거 빼놓고도 경찰관이 뭔가 하여튼 잘못한 게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찰은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만 해도요. 네. 근데 하여튼 검찰이 애써서 이걸 외면을 하고 셀프 조사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면서 실적도 제대로 안 내고 뭘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도대체 검찰은 왜 그런가? 검찰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구하고 협의를 한 건가? 이런 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네. 일단 지금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2시 본회의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셀프 수사하도록 대검이 검찰이 놔뒀다 그러는데 예.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찰의 이 셀프 수사라든가 앞으로 저는 이 그 이제 특별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그 배제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근데 뭐 지금 시행령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네. 시행령이라는 건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래서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 이렇게 최소한도로 하는 거지 이렇게 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이 들어간다는 거를 못하게끔 해놓고서 민주당이 예. 지금 와서 그렇게 이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본인들이 한 걸 금방 잊어먹었어요, 벌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검찰청이 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는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예. 이게 왜 대검찰청이 왜 들어갈까? 그다음에 이 셀프 조사를 뭐 경찰이 한 거에 만약에 불만이면 민주당 입장에서 법으로 만들면 돼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네. 뭐 국회에서 의논해 갖고 대검이 검찰청이 그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번 경찰 조사가 그 미흡할 때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하도록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면 대검찰청은 떳떳하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한테 협상을 일임을 했고 어제 합의문에도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은 법무부를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좀 대검찰청으로 내려온 건데 그럼 이거를 누가 불만을 제기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되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두 원내대표가 좋은 얘기, 원칙적인 얘기하고 뭐 많은 얘기들은 있지만 다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이 원칙이라는 게 항상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무 선선하게 주호영 대표가 탁 물러나면서 봤길래 야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실하고 별로 그렇게 긴밀하게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제대로 오늘 처리가 잘 돼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뭔가 하여튼 내부 조율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안에 의원들도 지금 찬반파가 뚜렷하게 갈라져 있고요. 예. 이 내외부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덜커덕 나왔구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특별하고도 비상한 사태인 이태원 사태가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걸 국회가 뭐 수사 핑계대고 뭔 핑계대고 뭐 국회가 뭐 예산으로 바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국민적 공감대나 감흥이 없어요. 이런 참사가 대형 사건 사고가 이게 정말 단군 일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면요. 무조건 국회는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언론의 그 눈초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이다가 주호영 원내가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더군다나 사후 처리가 잘 됐으면 모르죠. 예. 네. 근데 사후 처리가 지금 그저께죠. 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예. 1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네. 사후 사전 조치도 안 돼 있고 현장 대응도 안 돼 있고 사후 처리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하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국민의힘이 좀 입장을 좀 선회한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요. 네. 당장 그 예산안 그 처리할 때 사실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이 다 삭감하고 협조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사실 여당과 그 정권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아마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그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예산안 처리 이후에 네. 하자 이러면서 지금 예.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국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게 뭐냐면 수사가 지금 수백 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본에. 네. 네. 그러면 이 수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정조사가 들어가는 게 사실 맞거든요. 미진할 경우에. 예, 상식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한다 그러면 뭐 그냥 해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한 걸 가지고 무엇을 보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번에는 제발 국정조사를 해다오 이게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수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국정조사를 가지고 예산안을 들고 압박을 하니까 네. 아마 그걸 피해갈 수 없었을 것 같고 민주당도 합의를 안 해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아니면 야당이 단독으로 만약 이걸 한다 그러면 부담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사실 검수완박 법안처럼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잘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부담은 그럼 민주당이 다 가요. 왜냐? 예. 지금 민주당의 그 지난번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 부담은 민주당이 다 갖고 가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어떻게든지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하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자의 그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여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용산하고 네.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없이 이걸 했다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마 큰 틀에서는 네. 다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 대통령실도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국정조사의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수사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 계획서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사가 먼저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자 이랬던 거죠. 예를 들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든가 그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는 이런 합의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걸 누가 오케이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걸 문구에 넣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는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사실 정부도 협조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막 악의적으로 또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그 부분은 여야가 또 그 부분 또 멈춰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서로 상생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증인이 나오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연장 기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나오겠죠. 국조를 해보면요.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은 자료도 안 내놓고 청문회장이나 거기 이 국조장에 나와서도 입을 꾹 닫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구를 집어넣으면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또 해석이 필요한 대목인데 네. 이게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딱 방패로 세우고 하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좀 낫겠지만 또 뭐 아마 틀림없이 여야가 이거 가지고 한판 또 붙을 텐데 네. 좀 걱정은 됩니다. 또 하나는 합의가 오늘 돼서 의결이 됐다고 해도 예. 제가 국조를 여러 번 직접 해보고 관찰해본 바로는 국조를 헛바퀴 돌리는 5만 가지 방법을 국힘당이 정말 잘 알아요. 이 공회전 시키는 방법은
하여튼 이건 정말 현란하다 할 정도의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민들이 뜻깊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정말 폭장 터지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고요. 예. 이거 이제 또 이제 연장하자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연장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수만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잘못하면 여야가 함께 또 국회가 그냥 다 집단으로 욕을 얻어먹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전 사실 내심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하기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협상 과정부터 예산안과 국정조사가 좀 같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요. 아이고 뭐 예산은 예산이고 국조는 국조죠.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이걸 못 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국정조사 기간을 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어떤가요? 만약에 지금 예산안 처리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국정조사를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마도 앞으로 그 지점에서 아마 또 양 당이 싸울 겁니다. 왜 예산안 처리 합의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국조에 협조할 수 없다. 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지지부진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걱정이 좀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 예정됐던 회의는 연기가 됐고요.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또 원내대표단의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김의겸 의원이 이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직접 관련된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을 때 회의 장면을 저희가 일단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처음 전에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 뭐 거시죠? 네, 최고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그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이런 첩보를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그 첼리스트 A 씨를 만나는 게 1번이겠죠. 그쪽 진술이 확인이 됐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안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술집이요. 지금 다 찾았다고 그러거든요. 술집도. 근데 그 술집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얘기를 국회에서 터뜨려 버린 거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김의겸 의원은 그 면책 특권으로 이거를 본인을 방패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건 분명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김의겸 의원이 그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허위라는 거를 알았다. 그러니까 뭐 꼭 이거를 100% 알았다 이게 아니고 허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어. 이건 미필적 고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죄가 되고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첼리스트 A 씨요. 난 거짓말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니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라는 건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거는 그 명예훼손죄의 책임은 져요. 근데 이거와는 별도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 지점도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건데 처음부터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 첼리스트 A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퉁치는 거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소식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제보한 사람은 지금 첼리스트 A 씨가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제보를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첼리스트 A 자기 전직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뻥친 거를 나는 그냥 믿었다. 이러면서 빠져나갈 생각.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면책 특권으로 빠져나갈 생각. 이게 처음부터 다 역할 분담이 돼서 어떤 공범의 형태로 그 한 것이 아닌지 아마 이 지점을
그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검사 같으셨습니다, 방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면책특권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게 만약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게 한번 면책특권 가지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때 그 사안에 해당이 됐던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면책특권의 한계라는 조항이 나와요. 만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일 것이 거의 분명한 사안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어떤 바텀 라인을 대법 판결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텀 라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틀림없이 이게 만약에 허위로 최종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이게 그런 바텀 라인을 넘어선 완전히 잘못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원 판결로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책특권에 숨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인 건 맞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맹활약을 했던 기자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왜 그러면은 분명히 몇 개 대목만 확인을 장소라도 아니면 첼로 주자 여자분을 만났든지 아니면 몇 군데 이렇게 두드려 봐야 되는데 왜 그랬냐. 이게 이제 첫 국감의 첫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영화나 그 예능물을 얘기하면서 선정주의를 얘기하는데 국감에도 선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시간이 없이 푹 들어온 제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말하자면 점검을 할, 한번 살펴볼 여유가 없이 들어왔다는 게 분명하고요. 이건 김의겸 의원의 규책 사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이 면책특권에 뒤에 숨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김의겸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명예훼손죄는요.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고소가 없어도 고소고발이 없어도 그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그 한동훈 장관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 첼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미 이제 첼리스트 이제 나와서 진술을 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역할 분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다음에 수사 확대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건 수사해서 일단 기소가 된 이후에야 법원의 판단을 받으니까요. 아마도 그 지금 상황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김의겸 의원은 기소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수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그 면책특권으로 결국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건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지만 그러나 면책특권도 무제한으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대법원이 한 거고요. 저는 정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나면 아마 단순한 실수고 그 덧탐사 보도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덧탐사 보도를 김의겸 의원이 너무 믿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은 가능하나 뭐 세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하나는 면책에 숨고 하나는 전원자에 숨고 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픽션에 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앞으로의 행보의 이목이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남욱 변호사 그 진술 폭로에 김만배 씨 이름이 나오잖아요.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런 전원 형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확인이 좀 결정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이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고 네.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업의 주범이죠.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거기 그 대장동 사건에서만큼은 약간 이게 좀 뒤로 미뤄진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경쟁적인 관계가. 그러면 지금 남욱 변호사만 김만배 씨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유동규 씨도 김만배 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저는 굉장히 일부일 거라고 봐요. 검찰에서 갖고 있는 건 훨씬 많은 증거와 훨씬 많은 진술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그 진술한 것만 가지고 버틸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러긴 좀 어려워 봐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김만배 씨는 과연 그럼 왜 입을 닫고 있나? 그분도 묵비권 행사를 끝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김만배 씨가 이걸 입을 벌리는 순간 본인이 뇌물을 제공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그 이재명 시장 측에게 내가 일정 부분 지분을 주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을 자기가 미리 선정받았다. 예. 이런 구도로 가면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기도 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범죄와는 다르게 범죄의 양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계산을 할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좋을지, 입을 닫아서 좋을지 이거를.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이제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인 거죠. 왜냐, 유동규, 김만배는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아마 검찰에 이미 다 했다. 네. 그리고 그중에 일부분만 언론에 얘기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모든 언론이 김만배 씨 입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일 아마 불구속 재판장에 나오게 되겠죠.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인터뷰를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되나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다 매일 나오잖아요.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지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냐.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전력으로 대응하고 예. 이게 공정한 잣대가 아니다. 예.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일치단계로 아주 대응을 하는데 예.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대응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 모르니까. 과거에도 당 공식기관이 뭐 대변인이 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나오신 김에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여쭈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제 나왔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대충 세 가지 보도가 나왔어요. 조기 귀국설, 뭐 첫눈이냐 벚꽃이냐 그런 상당히 선정적인 보도로 나왔는데 조기 귀국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 대표 이 총리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기사를 위한 기사고 기사의 근거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친이낙연 의원들의 집단 방미설도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많으니까요. 몇십 명 되니까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되게 연말 연시에 조금 국회가 안 열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이용해서 다들 해외 여행이나 뭐 지방 여행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걸 하는 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쓰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미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집단으로 한번 가보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한 번도 없고요. 또 하나 지금 다음 주에 연대와 공생이라는 당시 경선 당시에 그 띵크탱크가 세미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요. 이 연대와 공생은 그 당시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연대를 좀 이어가 보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모임이 된 거고 법인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이 대표 미국에 있는 이낙연 대표한테는 통보만 학자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그게 사실의 전부고요. 무슨 영상 축사를 한다느니 뭐 그런 계획은 있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게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등장하고 이낙연 전 대표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막 수사가 급진전이 되고 이제는 다음 달 초면은 바로 이제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칼날이 이 대표한테 가니까 이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본인의 처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이후를 준비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정당 안에 존재하죠. 네. 정당이라는 게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못해도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얘기들이 그러면 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이 대표 측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겁니다. 불안의 발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중에 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낙연 대표인 건 맞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미동도 하지 않고 워싱턴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딱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다 됐는데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 적부심 결정 이제 곧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각될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단언을 하십니다. 예, 증거 인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예. 구속할 때요. 근데 이미 증거 인멸한 흔적이 정진상 그 실장의 구속영장, 처음 구속영장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적부심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벤투 감독은 일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출전 가능하다고 말해서 교체 출전이 아닌 선발 기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벤투 감독은 그러나 허벅지 근육 이상으로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황희찬의 경우 1차전에서 뛰지 못할 것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의 역전승을 거둔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 청소를 하고 떠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서포터즈들은 역사적인 승리를 지켜본 뒤 할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 남아 파란색 봉투에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ESPN은 일본 팬들이 충격적인 승리 뒤 경기장을 청소했다면서 완벽한 손님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비판은 팬들이 경기장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선수들도 티끌 하나 없이 라커룸을 정리하고 떠났다며 테이블 위에 종이학이 올려진 일본 라커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축구 경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생기는 규칙이 바로 옵사이드입니다. 하지만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개발한 판독 시스템 덕분입니다. 어떤 기술인지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축구 경기장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17개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축구의 전술적 미학을 끌어올린 결정적 규칙은 바로 옵사이드.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반칙이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공식 도입됐지만 도입 후에도 기준이 애매하고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계속됐습니다. We know that sometimes it takes too long to make a final decision on offside incidents. 이번 카타르 월드컵부터는 옵사이드 50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미국 MIT, 스위스 취리공대와 함께 3년 가까이 개발한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우선 경기장 지붕 아래 12개의 카메라가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트래킹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찍힌 영상은 실시간으로 새 판독 시스템을 거치게 되는데 각 선수의 몸 29개 관절 포인트를 인식해 초당 50회의 빈도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의 신체 일부가 옵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가 전송됩니다. 공인구에도 비밀은 숨어 있습니다. 공인구 알릴라 안에 장착된 관성 측정 센서는 500분의 1초 단위로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With the technology itself drawing the offside line. This will reduce the time needed for the assessment as well as the accuracy will be improved. 경기 중 옵사이드 상황이 벌어지면 개발한 판독 시스템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를 전송하고 결과는 주심에게 전달됩니다. 주심이 옵사이드로 판정하면 시스템이 전송한 데이터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변환돼 경기장 전광판과 중계방송에 그대로 송출됩니다. 피파는 새 판독 시스템을 통해 평균 70초가 걸렸던 비디오 판독 판정보다 훨씬 짧은 평균 25초에 옵사이드를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의 책임자였던 서운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인 사망 다음 날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이 정해졌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정부기관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대화 녹취록과 관련해 고발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A씨와 남자친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한 장관에게 지난 7월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냐고 질의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A씨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지만 이번 경찰 조사에서는 이 내용이 남자친구를 속이려 한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이견이 큰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별도로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미뤄왔던 정부조직법 개정과 그동안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정책협의체를 양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승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훈처 위상 강화에는 야당도 공감하는 터라 결국 뜨거운 감자는 여가부 존폐 여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세부 항목을 놓고는 기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선 공통공약 실천과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선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 관역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정부 반대 투쟁을 부추기는 발언도 담겼는데 정부는 도적이 매드는 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에는 우리를 향해 막말 비난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유엔의 탄도미사일 논의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으로 이번엔 우리의 독자 제재 검토를 거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한이 독자 제재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치 바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천치 바보라고 비난한 뒤 남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자신들의 관역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함께 정부 반대 투쟁을 사실상 선동하고 나선 겁니다. 또 전 정부 때는 서울이 관역이 아니었다고 말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발언 강도가 더 강경해지면서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정치적 분위기 또는 한국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향후에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특히 이제 ICBM 발사라든가 정찰 위성 발사와 같은 향후의 어떤 계획들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담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저급한 막말 비난이 개탄스럽고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식만 더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돌린 혐의로 고발당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구속한 김 구청장 수행비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진술을 확보해 종합한 결과 사과를 보낸 수행비서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김 구청장이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18년 동안 몸담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음원 정산 내용을 받지 못하고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처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를 떠나 이 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신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음원 문제 외에도 소속사 대표와 이 씨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났지만 도주한 직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사라진 국민 세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6억 2천만 원.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이 지난 4월부터 반년 동안 횡령한 돈입니다. 지난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잠적한 뒤 회수한 돈은 7억 원이 전부, 국민 세금 39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한수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해외로 도주한 지 벌써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방은 알 수 없고 또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횡령액을 메우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말이 공단 내부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훔친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사항은 없어요. 직원이 십시일반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없어요. 결국 경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최모 팀장은 친인척 등 가족은 한국에 두고 혼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최모 팀장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해서 바깥은 못 나간 것 같아요. 바깥에는 못 나간 것 같은데 필리핀이면 섬이 7천 개나 가고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원 등 3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건보공단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지만 정작 사라진 직원 행방을 찾지 못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따가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달력상으로는 12월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날은 여전히 완연한 가을처럼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1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또다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오늘 저녁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경기가 시작될 밤 10시 무렵에는 서울 기온이 7에서 8도 선까지 내려가면서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응원 가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5도,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과 휴일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며 날이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양호합니다. 하지만 밤부터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